하늘에 있는 성호에게. 성호야, 네가 엄마 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길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고마움이 더 커. 8년 동안 네가 엄마 아들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성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 그 아이가 하늘로 간 지 5년이 지나서였어요. 왜 하필 5년이나 지나서였을까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펜을 들어도 눈물만 떨어지고 성호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손이 떨려서 정말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성호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 꿈에서 성호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편지 써줘.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왔어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성호가 정말 제 곁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성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기는 아이였어요. 그 보조개를 보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장난을 쳤는지 몰라요. 성호 앞에서 이상한 춤을 춰보기도 하고 변한 목소리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흉내를 내기도 하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우스웠어요. 그런데 성호가 킥킥 웃으면서 엄마가 또 바보 같아 하고 말할 때마다 그 보조개가 깊게 패이면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때 성호의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하얀 전니들이 반짝반짝 보였어요. 엄마, 또 해줘. 성호가 박수를 치면서 소리쳤을 때 지금 생각해봐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웃음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성호의 오른쪽 턱 밑에는 2살 때 넘어져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때가 2살쯤이었나?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다가 그만.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성호가 엄마 하고 울면서 제게 달려왔던 모습이요. 피가 조금 났었는데 저는 그 작은 상처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처음엔 정말 걱정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성호만의 특별한 표시 같아서 사랑스러웠어요. 가끔 성호가 자고 있을 때 그 흉터를 살짝 만져보곤 했어요. 우리 성호만의 특별한 표시구나 하면서요. 성호가 깨어있을 때 그러면 간지럽다고 킬킬거렸거든요. 성호는 잠들 때 항상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잤어요. 처음에는 손바닥 전체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점점 크면서는 새끼손가락만 살짝 걸쳐도 안심이 되는지 스르르 잠들었어요. 가끔 제가 살살 빼려고 하면 잠결에 더 꽉 잡더라고요. 엄마 어디가? 그러면 저는 안 가, 여기 있어 하고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길이 마치 제 마음을 꼭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중에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움직이면 성호가 잠결에 엄마 하고 부르면서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의 감촉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때때로 밤에 혼자 있을 때 제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그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곤 해요. 그러면 성호가 아직도 제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7살이나 된 아들을 너무 애처럼 다룬다고 이제 자기 방에서 재우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마냥 아기였어요. 여보, 성호도 이제 남자애인데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는 거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아직 어린데 뭘 하고 넘어갔어요. 속으로는 이런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집 아이들이 혼자 자는 나이라고 해도 성호가 제 품에서 잠드는 모습을 보면 아직 엄마가 필요한 작은 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가끔 성호가 잠들고 나서 아빠랑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재우자 하면서요. 그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천천히 성호를 독립적으로 키워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호는 밥을 먹을 때 꼭 반찬을 하나씩 나누어서 먹는 버릇이 있었어요. 김치 한 조각, 계란찜 한 숟가락, 밥 한 입,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먹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편식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반찬을 골고루 먹으려고 자기만의 규칙을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성호야, 그냥 막 먹어도 돼 하고 말하면 성호는 고개를 저으면서 안 돼, 이게 더 맛있어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진짜 맛있다는 듯이 하고 소리를 내면서 먹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가끔은 일부러 성호야, 빨리 먹어 하고 재촉해보기도 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성호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규칙은 절대 어기지 않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의젓할 수 있는지 감탄스러웠어요. 특히 성호가 좋아하는 계란찜이 있는 날에는 그걸 제일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먹었어요. 성호야, 계란찜 먼저 먹으면 안 돼 하고 물어봐도 안 돼, 마지막이 제일 좋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호가 참 신중하고 계획적인 아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성호만의 특별한 말버릇이 있었어요. 뭔가 신기한 걸 보면 대박이라고 했어요. 나비를 봐도, 무지개를 봐도, 큰 트럭을 봐도 그랬어요.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말처럼 들렸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성호가 갑자기 엄마, 대박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뭘까 싶어서 봤더니 시리얼 코너에서 새로 나온 캐릭터 시리얼을 본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성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엄마, 진짜 대박이야 하고 계속 말했어요. 그 순간 성호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면서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렜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성호는 고양이를 무서워했어요. 길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제 뒤로 쏙 숨어서 엄마, 야옹이가 무서워 하고 떨었어요. 제가 성호야, 고양이는 무섭지 않아. 예쁘잖아 하고 말해도 절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동네에서 새끼 고양이를 봤는데 정말 작고 귀여운 고양이였거든요. 제가 성호야, 저 고양이 봐, 아기 고양이야 하고 말했더니 성호가 제 등 뒤에서 살짝 고개만 내밀어서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엄마, 저 야옹이는 조금 안 무서워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찡했어요. 무서우면서도 용기를 내려고 하는 성호의 모습이 너무 기특했거든요. 그래도 가까이는 가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걔는 정말 좋아해서 산책하다가 강아지를 보면 엄마, 저기 멍멍이다 하고 달려갔어요. 특히 작은 강아지들을 보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엄마, 저 멍멍이 쓰다듬어도 돼? 하고 물어봤어요. 주인분이 괜찮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서 쓰다듬었어요. 성호가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을 때의 표정이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쓰다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 느꼈어요. 멍멍아, 예뻐. 성호가 속삭이듯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마다 자기 전에 제게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엄마, 내일도 나랑 놀아줄 거지?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호에게는 정말 중요한 확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당연하지, 우리 성호랑 매일 놀아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성호는 진짜 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진짜야 하고 대답하면 그제야 안심한 듯 스르르 잠들었어요.
그 순간의 평온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가끔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엄마, 내일 공원에서 축구할 거지? 엄마, 내일도 책 읽어줄 거지? 이런 식으로요. 저는 늘, 그럼, 우리 성호가 원하면 다 해줄게,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성호가 매일 그 질문을 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내일이라는 개념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정말 내일도 자신과 함께 있을지, 놀아줄지. 그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성호가 아프기 시작한 건 2019년 4월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콧물이 나고 열이 조금 있길래 동네 소아과에 데려갔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감기 같은데요. 약 먹이고 푹 쉬게 해주세요 하셨어요. 저도 그러게요. 요즘 감기가 많이 돌던데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약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성호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축 늘어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엄마, 밖에 나가자 했을 텐데 소파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호야, 괜찮아? 하고 물어보면 응, 괜찮아 하고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 밝고 활기찬 성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가슴속에 뭔가 불안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성호가 처음 이상해진 건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날이 4월 14일이었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제게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성호는 7시에 벌떡 일어나서 제 침대로 기어들어와서는 엄마, 일어나. 뽀로로 시간이야 하면서 저를 깨웠을 거예요. 성호에게는 일요일 아침 만화영화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저도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성호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 일어나면서 하고 기지개 켜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처음에는 성호가 오늘은 좀 더 자나 보다 싶었어요. 가끔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어요. 성호가 9시까지 자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슬그머니 성호 방 문을 열어봤어요. 성호가 침대에서 힘없이 눈만 뜨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문을 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엄마 하고 달려왔을 텐데 그날은 그냥 저를 보더니 작게 웃기만 했어요. 엄마, 안녕. 인사하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작았어요. 마치 목소리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성호야, 왜 안 일어나? 뽀로로 놓쳤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호가 괜찮아. 나 좀 더 누워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성호가 뽀로로를 포기한다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성호의 얼굴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항상 장밋빛이던 그 통통한 볼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살짝 그늘이 져 있었어요. 마치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처럼요. 그런데 성호는 분명 어젯밤에 일찍 잠들었거든요. 성호야, 어디 아파?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성호가 아니야, 안 아파. 그냥 졸려 하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가 졸리다고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성호는 정말 체력이 넘치는 아이였거든요. 밤 10시까지도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놀고 잠들기 전까지 끝없이 떠드는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성호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성호의 몸에서 나던 그 생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 저는 성호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갔어요. 혹시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요. 성호는 처음에는 안 가도 돼 했는데 제가 엄마랑 잠깐만 산책하자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놀이터 가는 길에 성호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 손을 뿌리치고 혼자 뛰어가서 엄마, 빨리 와 했을 텐데 그날은 계속 제 곁에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이미 와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네에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내기하는 아이들, 미끄럼틀에서 킬킬거리며 내려오는 아이들. 평소 같으면 성호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합류했을 텐데요. 그런데 성호는 놀이터 입구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뭔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성호 옆에 앉아서 슬쩍 물어봤어요. 성호야, 그네 타러 가자. 성호가 제일 좋아하는 그네 있잖아. 성호가 고개를 저으면서 엄마, 나 좀 더 앉아있을래?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성호가 그네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네는 성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였는데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에도 엄마, 비 그치면 그네 타러 가자 했던 아이가 맑은 일요일 오후에 그네를 거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호야, 그럼 시소 탈까? 아니면 미끄럼틀? 저는 계속 제안해봤지만 성호는 고개만 젓더라고요. 엄마, 나는 여기 앉아있는 게 좋아.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뭔가 서글픈 기분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성호 옆에 앉아서 그 작은 여벌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어요. 눈빛이 평소보다 흐렸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평소 성호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성호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제가 성호 손을 잡으니까 성호가 엄마 손 따뜻해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성호가 추위를 타고 있다는 거요. 4월 중순의 따뜻한 봄날인데도요. 성호야, 춥니? 집에 가서 옷 더 입자. 응, 조금 춥네. 성호가 그렇게 대답할 때 그때 처음 느꼈어요. 우리 성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요. 가슴 한복판이 서늘해졌어요. 엄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날 밤 성호가 잠들 때까지 계속 지켜봤어요. 평소 같으면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스르르 잠들었는데 그날은 한참 뒤척이더라고요. 엄마, 잠이 안 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답답해졌어요. 성호가 잠을 못 잔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 같았거든요. 제가 성호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괜찮아, 성호야.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푹 자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성호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엄마, 내일도 나랑 같이 있을 거지? 하고 물어봤어요.
평소와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그날 밤 성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불안함, 두려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더 절실하게 들렸어요. 다음 날 월요일, 성호를 학교에 보낼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난 성호가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학교 가는 것도 신나워했는데 그날은 학교 안 가면 안 돼?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 학교 안 가고 싶어? 하고 물어보니까 성호가 아니야. 그냥 엄마랑 집에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성호를 집에 있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 성호를 학교에 보냈는데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요. 보건 선생님이었어요. 성호 어머님이세요? 성호가 급식을 못 먹고 보건실에 와서 누워있는데 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와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역시나 싶었어요.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그날은 그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보건실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달려가서 보니 성호가 보건실 침대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평소 활발하던 그 아이가 새우처럼 몸을 말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성호야. 제가 성호를 부르니까 성호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그때 성호의 얼굴 정말 창백했어요. 입술도 평소보다 하얗고 눈도 초점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왔어? 성호가 말하는 목소리도 기운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오면 엄마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났을 텐데 그날은 누워서 작게 웃기만 했어요. 성호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열이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열이 올랐다는 게 걱정스러웠어요. 성호야, 어디 아파? 머리 아파? 응.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 그리고 몸이 너무 무거워. 성호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할 때 제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몸이 무겁다는 표현.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성호를 업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였어요. 대기실이 가득했어요. 기침하는 아이들, 울고 있는 아기들, 걱정스러운 표정의 엄마들. 그 모든 게 평소와 똑같은 병원 풍경이었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접수를 하면서 성호를 의자에 앉혀놨어요. 성호가 엄마, 여기 사람 많네 하고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아직은 우리 성호가 여기 있구나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중년의 여자분이셨는데 성호를 보시더니 안녕, 성호야 하고 다정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성호의 목을 만져보시고 배를 눌러보시고 입안도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혈액 검사라니.
단순한 감기라면 굳이 혈액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의사 선생님도 심상치 않게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혈액 검사를 받는 성호를 보며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성호는 씩씩하게 웃으려고 했어요. 엄마, 안 아파. 나 용감하지? 주사 맞는 거 안 아프다고 자기가 용감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아려왔어요. 평소 성호의 웃음은 정말 자연스럽고 밝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웃음은 힘을 주어서 짓는 웃음이었어요. 아픈 걸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1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일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지금 당장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큰 병원으로 가라고요? 지금 당장? 왜요? 뭐가 그렇게 급한 거죠? 일단 큰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혈액 수치가 정상이 아니에요. 혈액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어요. 소아혈액종양과에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소아혈액종양과.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하필 종양과일까요?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성호는 제 품에 안겨서 계속 졸았어요. 성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바랐어요. 그냥 검사 수치가 조금 이상했을 뿐이고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보면 괜찮다고 나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7층 소아혈액종양과에서 또다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검사들이었어요. CT도 찍고 골수 검사도 하고. 성호가 그 모든 걸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골수 검사를 할 때 성호가 정말 아파했어요. 그때까지 계속 용감하게 견뎌왔던 성호가 처음으로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손을 꽉 잡고 언제 끝나는지 물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성호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성호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걸 보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모르는 채로, 아직 희망을 품고 있는 채로요. 성호는 열이 조금 내렸는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자다가 가끔 뒤척이면서 중얼거렸는데 그때마다 제 가슴이 저렸어요. 꿈속에서도 엄마를 찾는 성호를 보니 제가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침이 되자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성호의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체온, 혈압, 맥박. 평소 같으면 단순한 검사였는데 그날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보였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늘 오후 2시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면담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그 시간이 온 거였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그 무서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요. 오전 내내 성호와 시간을 보냈어요. 성호가 좋아하는 책도 읽어주고 병원 복도도 함께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웠을 일상들이
그날은 왜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을까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성호가 신기하다는 듯이 왜 계속 자기 손을 잡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모르게 성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어쩌면 오늘 이후로는 다른 의미로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냥 성호 손이 따뜻해서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제가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호의 따뜻함에서 아직 우리가 괜찮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성호는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긴 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호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왜 안 먹냐고 나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7살짜리가 엄마를 걱정하고 있다니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어요. 이제 10분 후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몰라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성호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온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성호에게 엄마가 잠깐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올 테니 여기서 착하게 있어달라고 했어요. 성호는 환하게 웃으며 만화책을 볼 거라고 엄마 빨리 오라고 손을 흔들어줬어요. 그 순수한 웃음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여전히 밝게 웃어주는 성호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상담실로 가는 복도는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평소 같으면 몇 발자국이면 도착할 거리가 그날은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소리 같았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과 마주칠 때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 조금 후면 저도 그중 하나가 될 텐데 어떤 표정이 될까요? 상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 섰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혹시라는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요.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1번, 2번. 그리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따뜻한 조명, 편안한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환자 가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배려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나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마지막 온정 같았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환자 가족들과 이런 자리를 수없이 가졌을 텐데 여전히 진정성 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선생님이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 짧은 인사말에서도 뭔가 무거운 느낌이 전해졌어요. 선생님의 목소리 톤이 평상시와 달랐거든요. 소파에 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도 떨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서류들 속에 우리 성호의 운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선생님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성호의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선생님의 다음 말이 들릴까봐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잠깐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에서 안타까움과 죄송함이 느껴졌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무서운 병명을 말씀하셨어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고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백혈병.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간신이었어요. 우리 성호가 암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7살. 아직 젖살이 남아있는 우리 성호가 암이라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설명을 해주시고 계셨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점점 크게 들렸어요.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제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어요.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선생님도 아시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맞는지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검사 결과가 틀렸을 거라고, 다른 아이와 바뀐 거라고,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확실하게 대답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틀림없다고 하셨어요. 그 확실한 대답에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어요. 백혈병이면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백혈병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봤고 영화에서도 봤고, 그런데 그게 우리 성호 이야기가 될 줄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혈액암이라고요. 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우리 성호가 암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성호는 건강했어요. 아픈 적도 거의 없었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암에 걸릴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소아백혈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원인도 모른다니. 그럼 예방할 수도 없었다는 건가요? 제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더 빨리 병원에 왔다면?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무서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성호가 죽을 수도 있는지요? 그 질문을 하는 것도, 답을 듣는 것도 무서웠지만 알아야 했거든요. 선생님이 잠깐 망설이셨어요.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영원같이 길게 느껴졌어요.
소아급성림 푸구성 백혈병은 성인 백혈병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하셨어요. 최근에는 치료 성공률이 많이 높아졌다고요. 예후가 좋다는 말, 치료 성공률이 높다는 말, 그 말들이 조금의 희망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덧붙이셨어요. 쉬운 치료는 아니라고, 몇 년에 걸친 긴 치료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성호도, 저도 많이 힘들 거라고요. 몇 년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성호가 몇 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건가요? 지금 성호의 상태는 어떤지 물어봤어요. 얼마나 심한 건지도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백혈구 수치가 상당히 높고 정상적인 혈액세포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그 말은 지금 이 순간도 성호의 몸 안에서는 나쁜 세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제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항암 치료. 그 무서운 말을 들으니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성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7살 성호에게 어떻게 이 잔혹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나이와 성격을 고려해서 조금씩 설명해주면 된다고, 너무 무거운 내용을 한 번에 말할 필요는 없다고요. 선생님의 말씀은 이해가 됐지만 실행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상담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벽을 짚고 겨우겨우 걸을 수 있었어요. 복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달랐어요. 저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왜 하필 우리 성호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성호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직 7살인데, 놀고 싶을 나이인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데,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볼까봐 무서웠거든요.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목 놓아 울고 싶었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성호가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내가 대신 아플 수는 없을까요? 성호 대신 제가 아프면 안 될까요? 제가 대신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성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긴 터널을 함께 통과해야 해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병실로 가는 길, 그 짧은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길처럼 느껴졌어요. 성호에게 뭐라고 말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직은 모든 걸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설명해드리면 될 거예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거울이 있다면 제 얼굴이 어떨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성호가 보기에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을 열었어요. 성호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불렀어요. 간병인 아주머니와 퍼즐을 맞추고 있었나 봐요. 성호가 자랑스럽게 완성된 퍼즐을 보여줬어요. 예쁜 고양이 그림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어요. 성호가 정말 잘했다고, 엄마가 못 맞춘 퍼즐인데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성호도 느꼈을 거예요. 성호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왜 목소리가 이상하냐고, 감기 걸렸냐고 물어봤어요. 7살인데도 엄마의 변화를 알아채는 성호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아니라고, 그냥 목이 조금 건조해서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런 거짓말이 필요했어요. 성호가 순진한 눈으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 맑은 눈을 보니 더욱 말하기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성호를 더 자세히 봐주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 더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성호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엄마가 계속 성호랑 같이 있을 거라고 답했어요.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성호가 자기가 많이 아픈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성호 앞에서는 울면 안 됐어요. 아니라고, 그냥 선생님들이 성호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성호가 그럼 자기가 나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하다고, 우리 성호 금방 나을 거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성호가 잠든 후에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성호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구에게인지도 모르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부터 정말 긴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성호와 저, 그리고 이 무서운 병과의 싸움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성호를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 어젯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걸 바라보며 오늘부터 시작될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성호는 제 품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7시가 되자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성호를 깨우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깨운 이유는 오늘부터 시작될 치료 때문이었죠. 성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저를 찾았고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성호를 맞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오늘 뭐 하는 날이야? 성호가 맑은 눈으로 물어보는데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7살 아이에게 항암 치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부터 성호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치료를 받을 거야. 오전 9시.
치료실로 향하는 복도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건 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호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지만 가끔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 긴장감이 성호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치료실 앞에 도착하자 저는 성호에게 말했어요. 성호야,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치료실은 생각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각종 의료 장비들과 링거대,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주의 사항들을 보니 이곳이 결코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성호는 신기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만 갔어요.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성호에게 다가와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성호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치료받을 건데 아프지 않게 최대한 도와줄게. 성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간호사 선생님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손등에 수액 주사를 맞았어요. 바늘이 들어갈 때 살짝 찡그렸지만 금세 괜찮다는 듯 웃어주는 모습이 정말 용감해 보였어요. 와, 나 진짜 용감하지? 성호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용감한지. 어른인 저보다 훨씬 담담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항암제가 링거병에 연결되는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투명한 병 안에 노란 액체가 가느다란 관을 타고 성호의 작은 손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 액체가 성호의 몸속에서 암세포들과 싸워줄 거라는 희망과 동시에 정상적인 세포들도 함께 공격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성호는 링거대 옆에서 가져온 만화책을 보며 태연하게 있었어요. 가끔 저를 보고 웃어주기도 하고 만화책 내용을 설명해주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 이 로봇 진짜 멋있지? 나도 이런 로봇 있으면 좋겠어.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인데도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첫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도 성호는 여전히 밝았어요. 엄마,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팠어. 내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성호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 성호는 알겠다며 활짝 웃어주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치료 시작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성호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어젯밤에 먹었던 것들을 모두 토해내는 거예요. 저는 성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드디어 부작용이 시작됐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왜 토가 나오지? 아픈 건 아닌데. 성호가 물컵으로 입을 헹구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치료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설명하자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토하고 나면 더 건강해지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런 셈이지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성호는 하루에 서너 번씩 토하게 됐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부터 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린다고 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닭고기나 과일도 먹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대신 미음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조금씩 먹을 수 있을 뿐이었어요. 성호가 토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거든요. 성호는 토하고 나서도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다고 웃어 보이곤 하는데 그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치료 일주일째, 더 충격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성호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베개에 몇 가닥씩 떨어져 있더니 점점 그 양이 늘어가면서 아침마다 성호가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머리카락으로 덮여있을 정도였어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호의 예쁜 머리카락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더욱 실감나면서도 동시에 치료가 정말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성호가 머리를 감으려고 샴푸를 발랐는데 머리카락들이 우수수 손에 달라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성호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엄마, 이게 뭐야? 라고 손에 달린 머리카락을 보며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성호를 안아주며 일시적인 거라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자란다고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다시 자라? 성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더 건강하고 예쁜 머리카락이 날 거야. 그제야 성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어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며칠 후에는 성호의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완전한 대머리가 된 성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성호가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울었지만 이미 성호는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 나 로봇 같아서 멋있잖아. 성호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민머리를 만져보더니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 감는 시간도 줄었으니까 놀 시간이 더 많아졌어. 7살 아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성호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도 모두 성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앙상한 몸에 머리카락 하나 없는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고 안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성호는 자신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오히려 더 밝아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이들끼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이 어른들보다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치료 2주째 접어들면서 성호의 체력도 눈에 띄게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복도를 뛰어다니던 성호가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식욕도 더욱 떨어져서 하루 종일 몇 숟가락 먹는 게 전부였어요. 체중도 빠져서 병원복이 성호에게는 너무 커 보였거든요. 성호의 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통통하던 볼이 이제는 움푹 들어가 있었고 팔다리도 가늘어져서 마치 나뭇가지 같아 보였어요. 그런 성호를 보면 제 마음도 함께 말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 언제쯤 힘이 날까? 성호가 침대에 누워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어보는데 저는 성호의 손을 잡으며 고지야.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성호 예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답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치료가 정말 성호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밤 성호가 잠든 후 저는 혼자 복도에 나가 앉았어요. 다른 병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보였는데 모두 지친 표정으로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이해한다는 듯 작은 미소를 주고받곤 했는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위로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의 위로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3주가 지나고 첫 번째 치료 사이클이 끝나갈 무렵 의사 선생님이 중간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온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치료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하시니 저는 그 검사 결과가 좋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성호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최소한 효과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성호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성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밖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더라고요. 엄마, 하늘이 정말 파랗다. 저 구름은 토끼 같지 않아? 성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하자 저는 성호가 가리키는 구름을 보며 정말 토끼 같다고 맞장구 쳐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치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성호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성호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호와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첫 번째 치료 결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결과가 저희에게 어떤 의미일지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항암 치료 사이클이 끝나고 성호의 혈액 수치를 확인하러 가던 날, 저는 새벽 4시부터 깨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걸 느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이 뒤섞여서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성호는 제 품에서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진 팔다리와 창백해진 얼굴을 보니 지난 한 달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손끝으로 성호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지자 예전처럼 통통하던 볼살 대신 움푹 들어간 볼과 도드라진 광대뼈만 만져졌어요. 오전 8시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성호를 깨우셨을 때 성호는 평소보다 힘들게 일어났어요. 몸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어지럽다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기댔고 저는 성호의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해도 된다고 속삭여 주었어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들고 나타나셨을 때 저는 선생님의 표정을 한치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밝은 얼굴,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걸음걸이를 보자마자 좋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성호 어머님,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 첫 마디를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무너지는 줄만 알았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성호의 혈액 수치가 현저히 좋아졌다는 소식, 백혈구 수치가 절반 이상 떨어졌고 정상 세포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계속 좋아지면 완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치.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런 희망적인 단어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성호도 제가 우는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엄마가 기뻐하니까 좋은 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나 봐요.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성호가 한 달 동안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잠시 집에서 지내도 괜찮다고, 오히려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뛰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성호는 창밖을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한 달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인다며 나무들이 더 푸르러졌고 꽃들이 예뻐졌다고 연신 감탄했어요. 저 역시 성호와 함께 보는 그 평범한 풍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길가의 들꽃들,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 심지어 신호등까지도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거든요. 성호가 차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기 강아지도 산책하고 있고 저기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그런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성호에게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제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찌릿하게 아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성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방 구경이었어요. 한 달 동안 그대로 둔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말 기뻐했어요. 로봇도 그대로 있고 자동차도 있고 레고도 아무도 안 건드렸네 하면서 각각을 손으로 어루만지더라고요. 저는 성호가 없는 동안 그 방을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혹시라도 성호가 돌아왔을 때 달라진 게 있으면 섭섭해할까 봐 모든 걸 그대로 놔뒀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아픈 시간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성호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낸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거요. 성호는 머리에 파란색 야구 모자를 쓰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별 모양이 그려진 예쁜 모자였는데 성호가 병원에서 직접 고른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성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내 모자 멋있지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성호가 왜 이렇게 말랐냐고 물어보셨을 때 성호는 너무나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7살 아이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후 시간에는 조용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곤 했어요. 성호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다고 했거든요. 성호가 그네를 탈 때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성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그런 걱정도 잠시 사라졌어요. 엄마,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기분이 정말 좋아. 마치 새가 된 것 같아. 활짝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 성호를 보면서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집에서 지내는 동안 성호는 평범한 아이처럼 지내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화를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저와 함께 간단한 요리도 해보았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했어요. 성호가 요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완전히 나으면 엄마한테 맛있는 요리 해줄 거야. 계란 후라이도 하고 라면도 끓여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성호가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밤에 성호와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성호가 제 품에 안겨서 잠드는 모습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성호가 잠들기 전에 매일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집이 제일 좋아. 엄마 품이 제일 따뜻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너무 빨리 흘렀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소중했지만 동시에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불안감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2번째 항암 치료를 위해 다시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첫 번째 치료가 그렇게 잘 됐으니까 2번째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2번째 치료가 시작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성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첫 번째 치료 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구토도 더 심했고 기운도 더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평소 봤던 성호의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엔 왜 더 힘든 것 같아? 지난번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성호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도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없었어요. 아마 몸이 전보다 약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점점 커져갔어요. 성호의 몸은 예전만큼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혈액 수치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상 세포들까지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아찔하고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희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희망적이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점점 조심스러운 말투로 바뀌었거든요. 다른 치료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희망의 사다리를 하나씩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밤, 저는 성호가 잠든 후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우리 성호는 계속 힘들어해야 하는 걸까? 그런 원망과 절망감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한 달 전에 그 기쁨과 희망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은 잔혹했어요. 3번째 치료, 4번째 치료. 치료를 거듭할수록 성호의 몸은 더 약해졌어요.
처음의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고, 저는 정말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성호가 아직 여기 있는 한, 저는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찾아올 거라는 거요. 여러 차례의 치료를 시도한 후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별도의 상담실로 불러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겁고 조심스러운 그 표정 속에서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성호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치 머리 위로 천둥이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뜻, 이제는 기다림만 남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해외 치료라도, 실험적인 치료라도. 제가 울먹이며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물어봤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호의 몸이 더 이상 어떤 치료도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은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에서도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성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병원보다는 익숙하고 따뜻한 집이 더 편안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성호가 다시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오는 길에 성호는 차창 밖을 보면서 천진하게 물어봤어요. 엄마, 이번에는 오래 집에 있을 수 있어? 병원 음식 말고 엄마 밥 먹고 싶어. 저는 목이 메어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그렇다고, 이번에는 정말 오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오래, 아마 영원히 집에 있을 수 있을 거였으니까요. 11월 말이었는데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져 있었어요. 성호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계속 추워한다고 했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겨울에도 얇게 입고 뛰어다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이불을 여러 장 덮어도 떨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성호를 침대에 눕혀놓았어요. 예전 같으면 집에 오자마자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구경하고 장난감을 꺼내놓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걷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집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역시 집이 제일 좋아. 냄새부터 다르네 하면서 작게 웃어주었거든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겨울 첫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천사들이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어요. 성호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송이가 떨어지는 걸 하염없이 지켜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저는 가슴 한편이 찡해졌어요. 하나, 둘, 셋. 엄마, 눈송이 세는 게 재미있어. 저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성호가 작게 중얼거릴 때마다 저는 성호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조용히 눈을 바라보는 7살 아이의 모습이 어찌 이리 애틋하고 슬플 수 있는지 몰랐어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성호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눈은 왜 흰색이야? 왜 하늘에서 떨어져? 평소 같으면 그런 호기심 많은 질문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애틋하게 들렸을까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성호에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늘나라 천사들이 구름 위에서 솜을 뜯어서 보내주는 거라고,
그러면 땅 위의 모든 게 하얗고 깨끗해진다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성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그럼 천사들이 정말 바쁘겠다. 온 세상에 눈을 내려야 하니까 하고 말했어요. 성호는 예전처럼 뛰어다니지 못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주 피곤해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어해서 제가 부축해줘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호의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여전히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괜찮아. 나는 아프지 않아. 그냥 조금 느려진 거야. 제가 조금이라도 우울해 보이면 성호가 먼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7살 아이가 오히려 어른인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저는 성호 옆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성호가 아기 때부터 읽어줬던 책들이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신데렐라, 백설공주. 성호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들이요. 성호는 제 목소리에 맞춰 입술을 움직이며 따라 읽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서 속삭이듯이 작게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성호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특히 해피엔딩 부분을 좋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을 들을 때마다 성호가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성호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도 해피엔딩일 수 있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물론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는 이미 해피 중이야. 성호가 엄마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겨울 성호는 자꾸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고, 자기 때문에 아빠가 회사도 제대로 못 간다고, 자기 때문에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성호에게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네가 우리 아들이어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성호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7살짜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하늘에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12월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성호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성호를 도와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성호는 자신을 위한 선물은 바라지 않는다고 썼어요. 대신 그냥 엄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웃었으면 좋겠다고 써놨어요.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저희를 위한 소원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은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떻게 7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성호가 얼마나 어른스럽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제가 성호 앞에서 얼마나 슬픈 모습을 보였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저희는 성호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성호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도 사고 작은 선물들도 준비했어요. 성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비록 많이 약해져서 케이크를 조금밖에 못 먹었지만 그 작은 파티가 정말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엄마, 올해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아. 가족이 모두 함께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성호가 잠들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성호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서 이 따뜻함이 계속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1월이 되고 성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잠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깨어있을 때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그럼에도 성호는 여전히 저희에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프지 않다고,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요. 그런 성호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성호를 위해서 견뎌야 했어요. 성호가 마지막까지 편안할 수 있도록 저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호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다짐했어요. 어느 날 밤, 성호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많이 아프지 않아. 그냥 하늘나라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친절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목 놓아 울었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깬 저는 성호 옆에서 조용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햇살이 성호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그때 성호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나는 천사가 될래. 하늘에서 엄마를 지켜볼 거야. 그게 성호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성호는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조용히 잠들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호는 용감했어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무섭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손을 잡고 평화롭게 스르르 잠들었어요. 그 겨울이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성호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주던 그 마음이 제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었어요. 하늘에 있는 성호에게. 성호야, 네가 엄마 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길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고마움이 더 커. 8년 동안 네가 엄마 아들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엄마는 이제 알아. 너는 떠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바람이 불 때마다, 하늘색 구름이 뜰 때마다 네가 안부를 전하는 거지. 네가 아플 때도 엄마를 웃게 해주려고 했던 것, 엄마를 걱정해주던 것, 모든 게 고마워. 8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가 엄마에게 사랑이 뭔지, 용기가 뭔지, 지금을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어 있을게. 네가 남겨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눠줄게. 편지를 쓸 때면 내가 엄마를 보며 웃어주던 그 미소가 떠올라. 너의 그 얼굴, 너의 따뜻했던 작은 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어떤 시간도 어떤 아픔도 우리가 함께했던 그 사랑을 지울 수는 없어. 너는 영원히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고마워, 성호야. 엄마 아들로 와줘서.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엄마 아들로 꼭 다시 와줘. 그땐 꼭 네 곁을 지켜줄게. 사랑해, 영원히.